이 쓸모없는 건 네 엄마처럼 여기서 썩어버려. 아빠 제발 가지 마요! 지금 들으신 이 끔찍한 말은 친아버지가 5살 딸에게 내뱉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바람이 으스스하게 부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사이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덜컥 열리더니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내가 뒷좌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에는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이정태, 성진그룹의 회장이자 이 어린아이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이정태는 뒷좌석에 웅크리고 있던 5살 민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민서는 겁에 질린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어른의 힘 앞에서 어린아이는 나뭇잎처럼 가볍게 끌려 나왔습니다. 바닥에 나뒹군 민서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정이라고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치 곤란한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은 차가운 안도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민서가 흙먼지를 털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여기가 어디예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정태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싸늘한 눈빛으로 딸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정태가 짧게 내뱉었습니다. 내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거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 울면 엄마가 못 찾아오니까 입 다물고 기다려라고요. 민서가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같이 가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태는 어린 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차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고 엔진 소리가 산속을 울렸습니다. 붉은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5살 민서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이렇게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조차 돈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날의 비극에는 며칠 전에 있었던 또 다른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서의 머릿속에는 병원에서의 끔찍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 침대에 민서의 엄마 한소영이 창백한 안색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탁자 위에 놓인 약병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제발 약 좀 숨이 안 쉬어져요. 라고 갈라진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정태의 행동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약병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아내가 숨을 헐떡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남편이라는 자는 시계를 확인하며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서두르지 마. 당신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제 그만 편안하게 쉬어. 라고요. 엄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민서는 어떡하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몸을 비틀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태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속삭였습니다. 민서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당신 목까지 아주 잘 키워줄게.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눈 감아도 돼. 라고요. 그 순간 엄마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길고 단조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지만 이정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람이 방금 눈을 감았습니다. 준비한 대로 진행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너무 어린 민서는 그 상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너무 아파 보였고 아빠는 엄마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펐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숨을 거두기 직전 민서의 손에 낡은 가방 하나를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산속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민서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그 낡은 녹음기가 보였습니다. 민서는 그것을 가슴에 꼭 품고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서는 추위와 공포에 지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야간 산행을 하던 박철호와 김순자 부부였습니다. 김순자가 덤불 쪽을 가리키며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좀 봐요. 저게 뭐예요? 라고 말입니다. 박철호가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산속에 웬 아이가 라고 외치며 쓰러진 민서를 발견했습니다. 민서는 전등 불빛에 눈을 찌푸리며 박철호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김순자가 민서를 끌어안으며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세상에 아이 몸이 얼음장 같아요. 여보 얼른 내려가요. 큰일 나겠어요. 라고요. 박철호가 민서를 등에 업고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는 민서가 떨어뜨린 낡은 가방을 챙겨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민서는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철호와 김순자 부부는 민서의 곁을 지키며 걱정스러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는 했지만 아이의 신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실종 아동 명단과 대조해봐도 맞는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서가 겨우 눈을 떴지만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저럴까 하고 김순자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민서는 인근 보육원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으로 떠나는 민서의 뒷모습을 보며 김순자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순자가 박철호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나 저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혀서 잠이 안 와요. 어쩌면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입니다. 박철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마음 나도 알아요. 하지만 우린 나이도 있고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 라고요. 하지만 김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안 생겨서 얼마나 마음고생했어요. 이건 하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 같아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박철호는 아내의 진심 어린 부탁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다시 보육원을 찾아가 민서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서는 아직도 표정에 힘이 없고 차가웠지만 박철호와 김순자는 따뜻하게 민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철호는 민서가 가져온 낡은 가방을 정리하다가 구석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이정태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 속 이정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당신 명의로 된 사업체 말이야. 그거 이제 다 내 거야. 당신 인감도장 얻어내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라고요. 이어서 엄마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호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녹음 속 이정태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난 당신 돈이 필요했던 거지 당신 같은 여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야. 걱정 마. 당신 가고 나면 그 애도 산에다 던져버릴 테니까 둘이 저 세상에서 오순도순 잘 살아봐. 라고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충격적인 내용에 박철호와 김순자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김순자가 입을 막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민서 아빠 맞죠?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악마 같은 짓을 이라고 말입니다. 박철호가 주먹을 꽉 쥐며 녹음기를 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민서 엄마를 죽게 내버려 두고 아이까지 버린 거야. 이건 명백한 살인이고 유기야 라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김순자가 민서가 자고 있는 방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쌍한 우리 민서, 저 무서운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했던 거구나 라고 말입니다. 박철호가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김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알리고 싶지만 상대는 큰 회사 사장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섣불리 덤볐다간 민서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저 악마 같은 인간을 그냥 놔둬야 한다는 거예요. 라고요. 박철호가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때를 기다려야지. 민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는 거야. 이름부터 바꾸자. 저놈이 절대 찾지 못하게 되라고요. 그날 이후 민서는 박지은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녹음기는 지은의 가슴속 깊이 묻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매일 밤 양부모님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랍 속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이정태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린 지은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빠, 전 죽지 않았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요. 5살짜리 아이의 가슴에 복수의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과연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성장하여 친아버지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녹음기 속에 담긴 진실은 세상에 밝혀질 수 있을까요? 지은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겁에 질려 울기만 하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김순자는 지은에게 정성을 다해 밥을 지어 먹이고 밤마다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박철호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지은과 함께 산책을 하며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순자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랑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자렴이라고요. 그 순간 지은이 김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처음으로 아주 작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라고요. 지은의 목소리에 김순자는 지은을 와락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박철호도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렇게 지은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 뒤에 숨겨진 복수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은은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지은의 비범한 머리에 혀를 내둘렀고 친구들은 범접할 수 없는 성적에 부러워하기도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박철호가 성적표를 보며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은이 공부가 그렇게 재밌니?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지은이 박철호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전 꼭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 지켜드릴 거예요. 라고요. 김순자가 지은의 가방을 챙겨주며 대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딸 기특하기도 하지. 하지만 건강이 제일이야.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다녀야 해. 라고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은의 가방 깊숙한 곳에는 항상 그 낡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요. 지은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월반하며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8살에 이미 대학 입학 자격을 얻었고 목표는 오직 하나, 법학대학이었습니다. 왜 하필 법대냐고 선생님이 물었을 때 지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어서요, 라고요. 하지만 지은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법으로 무장해야만 이정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어린아이였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된다면, 법이라는 칼을 손에 쥔다면 이정태의 목을 정확히 겨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시절 지은은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까지 판례를 읽고 법조문을 외우고 모의 재판에서 누구보다 날카로운 논리를 펼쳤습니다. 교수들은 지은의 재능에 감탄했고 동기들은 그녀를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지은의 눈빛에는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지은은 틈틈이 이정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성진그룹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정태가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그의 약점은 무엇인지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시작해서 도서관의 오래된 신문 기사까지 뒤졌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정태의 악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회사였던 해솔소프트를 강탈한 것을 시작으로 하청업체 갈취, 부당해고, 뇌물 공여까지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다녔고 오히려 사회에서는
성공한 기업인으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책장을 넘기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정태, 당신이 가진 그 가짜 권력들, 내가 법으로 하나하나 다 무너뜨려 줄게. 조금만 기다려 라고요. 지은의 눈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아이의 눈망울이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복수의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철호와 김순자는 그런 지은의 속마음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이 깊어질 때마다 묵묵히 보약과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며 응원했습니다. 지은아,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지은은 그런 양부모의 사랑에 늘 감사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자신은 진작 세상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지은은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수석으로 말입니다.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쥔 지은은 양부모님 앞에서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지은이었기에 박철호와 김순자는 더욱 놀라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김순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며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여보, 우리 지은이가 변호사가 됐대요. 세상에 이런 경사가 어디 있어? 라고요. 박철호가 지은의 어깨를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우리 딸이 정말 큰일을 해냈어. 장하다 지은아 라고요. 지은은 웃고 있는 양부모님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저 사람들의 웃음을 평생 지켜드리기 위해 전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요 라고요. 연수원을 수료한 후 지은에게는 수많은 대형 로펌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성진그룹이었습니다.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한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 20년 전에 그 녹음기를 챙겨 넣었습니다. 이제 지은은 더 이상 산속에서 울던 작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정태를 향해 지은은 차가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건물이 저 멀리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층에 있을 이정태를 떠올리며 지은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은은 이정태의 격까지 무사히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복수의 칼날은 제대로 이정태의 목을 겨눌 수 있을까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성진그룹 본사 건물은 위압적인 회색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산속에 버리고 떠났던 이정태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지은은 안내 데스크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입니다. 20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략기획실 신입 변호사 면접장 앞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지원자 박지은 씨 들어오세요. 라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지은이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테이블 중앙에 이정태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그 차갑고 교활한 눈빛은
20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준비해 왔는지 생각하면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정태가 돋보기를 고쳤으며 지은의 이력서를 훑어보았습니다. 박지은이라 연수원 수석 졸업에 대형 로펌 제안도 거절하고 우리 회사를 선택했군. 이유가 뭐야? 라고 물으며 이력서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지은은 이정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성진그룹은 제 꿈의 시작입니다. 회장님 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20년간 갈고 닦은 연기력이었습니다. 이정태가 입꼬리를 올리며 지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쳤습니다. 배짱이 좋군. 내 눈을 피하지 않는 신입은 오랜만이야. 우리 회사에는 법전만 파고드는 범생이보다 자네 같은 독종이 필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독종이라니, 당신은 아직 진짜 독종이 뭔지 모르는군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정태 옆에 앉아있던 인사팀장이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이 친구 영어랑 제2외국어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해외 사업팀에서도 탐내고 있습니다. 라고요. 이정태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 대신 내 밑에서 일하려면 개인적인 시간은 포기해야 할 거야. 알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이라고요. 면접실을 나온 지은은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 걸음 다가왔어. 이정태, 당신 옆에서 당신이 무너지는 걸 똑똑히 지켜보게 될 거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은의 본격적인 성진그룹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이정태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정확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이정태는 처음에는 신입 변호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의 능력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법률 검토부터 개인적인 자산 관리까지 이정태는 점점 더 많은 일을 지은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이정태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회의 자료 속에서 수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하고 비서실의 대화를 엿들으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이정태의 최측근인 최 이사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최 이사는 과거 이정태의 운전기사였으며 그날 밤 지은을 산에 버리러 갈 때 차를 몰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지은은 그 사실을 이미 조사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님, 여기 앉으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지은이 말하며 서류 한 장을 최 이사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최 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보더니 안색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변호사님,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예요. 라고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은이 차가운 목소리로 최 이사의 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법인 카드로 결제하신 도박 빚 내역입니다.
이 사실이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이사님 목숨이 무사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 이사가 손을 벌벌 떨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제가 뭐든 할게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애원했습니다. 지은이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회장님의 비밀 문서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 카드를 내놓으세요. 라고요. 최 이사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회장님이 아시면 전 그날로 끝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척 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죠. 바로 감사팀에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최 이사가 다급하게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대신 절대 제가 준 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카드 키 하나를 꺼내 테이블 아래로 건넸습니다. 지은은 카드를 챙겨 가방에 넣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사옥의 불이 대부분 꺼진 시각, 지은은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지하 3층 비밀 문석으로 향했습니다. 카드키를 대자 묵직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지은은 손전등을 비추며 20년 전 서류들이 보관된 구역을 찾았습니다. 먼지 쌓인 박스들 사이에서 엄마의 회사였던 해솔소프트의 인수합병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었어. 당신이 우리 엄마 재산을 어떻게 빼앗았는지 증거가 여기 다 있단 말이지. 라고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서류를 한 장씩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안팀의 야간 순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라는 보안 요원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서류를 박스에 던져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서고 환기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거참 시끄럽네. 사람 잠 좀 자게 조용히 합시다. 라고요. 누군가 머리를 극적이며 문서고 입구로 나타났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그를 막아섰습니다. 아니, 형사님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형사증을 내보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는 남자, 그는 윤태호 형사였습니다. 태호가 보안 요원들의 어깨를 밀치며 복도 반대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보자고. 내가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니까. 라고 말하며 보안 요원들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틈을 타 지은은 뒷문을 통해 무사히 문서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차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창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지은이 깜짝 놀라 옆을 보았습니다. 윤태호가 차창에 기대어 지은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야근이 좀 길어지셨네요. 거기서 뭐 유용한 거라도 찾으셨나요? 라고 태호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창문을 내리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윤 형사님이야말로 남의 회사에서 행패가 심하시네요. 영업방해로 고소당하고 싶으세요. 라고요. 태호가 픽 웃으며 지은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든 게 뭔지 궁금하긴 한데 오늘은 그냥 가주지. 대신 나한테 신세 진 거 잊지 마. 라고 말하고는 돌아서서 멀어졌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형사는 도대체 뭐지?
왜 나를 도와준 거야? 라고 의아해하며 생각했습니다. 사실 윤태호는 최근 발생한 성진그룹 하청 대표의 의문스러운 투신 사건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년 전 이정태 회장 부인의 죽음과 딸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진그룹에 새로 들어온 박지은이라는 변호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양부모님이 차려놓은 따뜻한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지은아, 오늘도 많이 늦었구나.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어라 라고 김순자가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담으며 지은을 반겼습니다. 지은이 숟가락을 들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이정태 곁에 바짝 붙었거든요. 라고요. 박철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우린 내가 위험해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놈은 보통 인간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 박철호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아빠. 하지만 이제 뒤로 물러날 수 없어요. 우리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라고요. 그날 밤 지은은 사무실에서 확보한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정태가 20년 전 엄마의 회사를 어떻게 강탈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서를 위조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지은은 녹음기를 꺼내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정태,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들부터 하나씩 무너뜨려 줄게. 당신의 탐욕이 당신을 찌르는 칼이 될 거야. 라고요. 며칠 후 지은은 익명으로 성진화학의 불법 폐수 방류 서류를 방송사 사회부 기자에게 전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은 성진화학의 환경 비리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뉴스 화면에 비친 이정태의 당황한 기색을 보며 지은은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이정태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정태 역시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과연 지은의 정체는 밝혀지고 말 것인가요? 그리고 복수의 칼날은 제대로 목표를 향해 날아갈 수 있을까요? 성진화학 오염수 방류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정태는 머리를 감싸 쥐고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습이 쉽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공세는 거세졌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여기저기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세련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정태가 고개를 들어 그 여성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처제, 아니 박수진 씨,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지은의 친엄마 한소영의 친동생이자 지은의 이모인 박수진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형부. 아니, 이제 형부라고 부를 일도 없겠군요. 이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라고요. 박수진이 소파에 깊숙이 앉으며 이정태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집무실 구석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지은이 박수진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모라니, 왜 여기에? 라고 마음속으로 놀랐습니다. 박수진은 지은을 힐끗 보더니 다시 이정태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언니가 죽고 나서 참 승승장구하시더군요. 그런데 요즘 뉴스 보니까 아주 시끄럽던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태가 침을 꿀꺽 삼키며 박수진 앞에 앉았습니다. 박수진 씨, 당신 언니 일은 나도 정말 유감이야. 그런데 20년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박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남긴 지분, 그거 아직 정리 안 됐잖아요. 내가 그 지분들 다 모아서 왔어요. 회장님 자리가 위태롭다던데 내가 힘 좀 보태줄까요? 라고요. 지은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모 박수진이 나타난 것은 지은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모가 갑자기 왜 나타난 것일까요? 이정태가 눈을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조건이 뭐야? 당신이 공짜로 나를 도와줄 리는 없잖아. 라고요. 박수진이 입꼬리에 묘한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이 회사의 경영권 일부를 나에게 넘겨요. 그리고 언니가 죽던 날의 진실을 내가 직접 파헤칠 수 있게 협조하세요. 라고요. 이정태의 안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지은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조용히 집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수진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박수진이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지은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박수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박수진 이사님, 잠시 저와 말씀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라고요. 박수진이 멈춰서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그 신입 변호사군요. 이 회장 밑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나한테 할 말이 뭐죠? 라고요. 지은이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님께서 복수를 원하신다면 저와 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혼자서는 이정태를 무너뜨리기 힘드실 거예요. 라고요. 박수진이 콧방귀를 뀌며 지은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젊은 친구가 배짱이 좋네. 그런데 내가 왜 당신 같은 신참을 믿어야 하지? 당신 정체가 뭐야? 라고 다그쳤습니다. 지은이 눈빛을 단단히 하며 박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정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사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이 지은의 당돌한 태도에 눈매를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진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요. 지은이 품 안에서 낡은 녹음기를 살짝 내비치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분이 남기신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이정태가 직접 자백한 내용이 담겨 있죠. 라고요. 박수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한 장소로 이동하여 녹음기의 내용을 함께 들었습니다. 박수진은 언니의 비참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세상에 언니, 저 인간이 정말, 민서는 어떻게 됐니? 라고 박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바로 그 민서라는 사실을 아직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가 되면 말할 것입니다. 지금은 동맹을 맺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지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사님, 지금은 이정태의 신뢰를 얻는 척하며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요.
박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도끼 어린 눈으로 지은을 보았습니다. 좋아요. 내가 저 인간 옆에서 숨통을 조여놓겠어요. 당신도 조심해요. 이정태는 의심이 많은 인간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은과 박수진의 위험한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적의 눈과 귀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밤 경찰서 앞 카페에서 윤태호가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카페 안으로 들어오자 태호가 커피잔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니 박지은 씨라고 불러야 하나? 20년 전 녹음기 아직도 가지고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지은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형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죠? 라고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태호가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지은과 엄마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양부모님 식당의 단골이었거든. 지은 씨가 밤마다 녹음기 들으면서 울던 거 나 다 봤어. 라고 태호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눈을 크게 뜨며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 이정태 그 인간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해. 내가 돕겠어. 라고요. 지은이 태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형사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라고 차갑게 말하고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지은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정태의 반격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이정태는 태호의 수사망을 눈치채고 경찰 상층부에 로비를 했습니다. 결국 윤태호는 수사권 남용이라는 명목으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태호 형사, 당장 총이랑 수갑 반납하고 나가. 당분간 근신이야. 라고 서장이 책상을 치며 호통쳤습니다. 태호는 억울함을 삼키며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끈질기게 이정태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이정태는 집무실에서 보안팀장을 불러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박 변호사가 최근에 박수진을 만났다고? 저 애가 왜 자꾸 내 뒤에서 딴짓을 하는 거야? 라고요. 보안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박 변호사가 박 이사님과 따로 만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정태가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명령했습니다. 당장 저의 집에 뒷조사 더 철저히 해. 그리고 그 집 안도 한번 뒤져봐. 분명히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라고요. 그날 밤 지은이 퇴근하여 자신의 오피스텔로 들어섰습니다. 불을 켜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정태가 보낸 해결사들이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내 집에서 당장 나가요. 라고 지은이 가방을 가슴에 꼭 품으며 외쳤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지은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며 말했습니다. 고분고분하게 내놓으면 몸은 안 다치게 해주지. 그 가방 안에 든 거 회장님이 가져오라고 하셨다. 라고요. 지은이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가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절대 못 줘. 이건 우리 엄마가 남긴 거야. 라고 악을 썼습니다. 남자가 지은의 어깨를 발로 밟으며 거칠게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은의 어깨가 가구 모서리에 깊게 긁혔습니다. 지은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박살이 났습니다. 윤태호가 발차기로 문을 부수고 들어와 해결사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어디서 행패야, 경찰이다, 다들 손들어 라고 외치며 해결사의 턱을 돌려쳤습니다. 해결사들은 태호의 기세에 눌려 창문을 통해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태호가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 씨, 정신 차려요. 어깨가 왜 이래? 라고 말하며 자신의 셔츠를 찢어 지은의 어깨 상처를 지혈했습니다. 지은이 하얗게 질린 안색으로 태호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형사님, 가방은 무사한가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호가 지은 옆에 떨어진 가방을 주어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무사하니까 걱정 마요. 바보같이 이걸 왜 끝까지 붙들고 있어. 몸이 먼저지. 라고 화를 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태호가 지은을 안아올리며 자신의 차로 데려갔습니다. 지은은 태호의 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태가 제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요. 라고요. 태호가 지은을 자신의 비밀 안가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지은은 안가 침대에 누워 태호에게 자신의 아픈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산속에서의 추위와 공포, 전 아직도 매일 밤 꿈에서 그 차 뒷모습을 봐요. 아빠라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던 그 순간을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지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진작 당신을 찾아냈어야 했는데 이제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이정태, 그 인간 반드시 법정에 세웁시다. 라고요. 한편 그 시각 이정태는 비서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지은의 칫솔에서 채취한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 애가 살아 돌아온 거란 말이야. 감히 내 옆에서 복수를 꿈꿨어. 라고 이정태가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며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정태가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 당장 실행해. 그의 부모들부터 손 좀 봐줘야겠어. 그리고 변호사 협회에 연락해서 박지은 자격 박탈시키라고 압박 넣어. 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변호사 협회로부터 한 통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전문성 부족과 비도덕적 행위를 이유로 변호사 자격이 일시 정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정태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라고 지은이 주먹을 꽉 쥐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의 핸드폰으로 양아버지 박철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은아, 큰일 났다. 갑자기 웬 건달 같은 놈들이 식당에 들이닥쳐서 다 때려 부수고 있어. 네, 엄마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해. 라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아빠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절대 엄마 손 놓지 마세요. 라고요. 지은이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는데 이정태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 부모의 목숨이 소중하다면 오늘 오후까지 별장으로 와라. 녹음기랑 서류 다 들고 오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은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참으며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도와주세요. 이정태가 부모님을 인질로 잡았어요. 저 지금 별장으로 가야 해요.
라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태호가 급히 차를 몰며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지은 씨. 그건 함정이에요.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라고요. 하지만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가서 끝내야 해요. 엄마랑 아빠가 저 때문에 다치는 건 더 이상 못 봐요. 라고요. 지은은 차를 몰아 이정태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20년간 갈고 닦은 복수의 칼날을 손에 쥐고 지은은 마지막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지은은 양부모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정태와의 최후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별장에 도착한 지은이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별장 입구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험악한 인상을 쓰며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 차에서 내리자 사내 중 한 명이 다가와 지은의 몸을 거칠게 수색했습니다. 무기는 없겠지. 회장님이 기다리신다. 안으로 들어와 라고 사내가 지은의 등을 거칠게 떠밀며 어두컴컴한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별장 안쪽에는 이정태가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 내리는 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정태가 지은을 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결국 내 발로 기어 들어왔구나. 독한 년인 줄 알았더니 역시 부모 앞에서는 별 수 없지. 라고 비웃었습니다. 지은이 이정태를 매섭게 노려보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를 살려야 하니까요. 당신이 원하는 재단 포기 각서랑 경영권 양도 서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태가 비서에게 눈짓을 하자 비서가 지은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정태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내 엄마가 고생할 일도 없었잖아. 여기 도장 찍어 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은이 책상 앞으로 다가와 인감 도장을 찍으며 이정태에게 가까이 밀착했습니다. 그 틈을 타 지은은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위치 추적 칩을 이정태의 코트깃 안쪽에 감쪽같이 부착했습니다. 또한 가슴팍에 숨겨둔 만년필 카메라가 이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태가 서류에 찍힌 선명한 인장을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좋아. 이제 해솔재단은 다시 내 거야. 지은아, 넌 이제 쓸모가 없어졌는데 어쩌면 좋지.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 도장을 챙기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속은 지키셔야죠. 부모님 어디 있습니까? 당장 보여주세요. 라고요. 이정태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비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 그 천안 식당 부부들 말이야. 지금 지하실에 있어. 근데 내가 왜 그냥 보내줘야 하지? 라고요. 지은이 이정태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수아들이 지은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지은이 고통을 참으며 이정태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당신이 인간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요. 이정태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그 산에서 죽었어야 했어. 그럼 이렇게 복잡해질 일도 없었는데 말이야. 라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 별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정태가 당황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뭐야, 누가 신고한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윤태호가 권총을 겨누며 별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정태, 당장 손들어 당신을 살인 미수 및 납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정태가 껄껄 웃으며 뒷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형사님, 오해하지 마시죠. 난 그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내 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식사 중이에요. 라고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정태의 수아들이 양부모를 정중하게 모시는 척하며 별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순자가 지은을 보고 달려와 끌어안았습니다. 지은아, 괜찮니?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라고 울먹였습니다. 지은이 김순자를 다독이며 이정태를 쏘아보았습니다. 이정태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형사, 수고 많았네. 하지만 다음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게나. 지은아, 재판장에서 보자꾸나 내가 가진 그 장난감 같은 녹음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구나.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정태는 유유히 별장을 떠났고 지은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어두운 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태호가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아직 카드가 남아있어요. 라고요. 지은이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지은 씨가 붙여놓은 위치 추적기 신호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만년필 카메라 영상도요. 이정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건 못 피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의 눈에 다시금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 뉴스 속보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인권 변호사 박진은 재단 기부금 수억 원 횡령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정태가 미리 조작해둔 가짜 장부들이 언론사에 일제히 뿌려진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며 지은을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뉴스에 나온 횡령 변호사라고요. 세상에 저렇게 곱게 생긴 아가씨가 도둑년이라니. 정말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야. 라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복수만을 위해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도둑으로 몰리다니 억울함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녹음기 속에 숨겨진 엄마의 진짜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음성 분석 전문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편 이정태는 교도소에서 탈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치소에서 꾀병을 부려 외부 진료를 나갔다가 미리 매수해둔 일당들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했습니다. 탈주한 이정태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해하는 꼴은 죽어도 못 봐. 라고 광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전화기를 꽉 쥐며 외쳤습니다. 이정태, 당신 지금 어디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요. 이정태가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내가 행복해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고. 내 엄마 목숨 지금 내 손바닥 위에 있어. 살리고 싶으면 당장 재단 경영권 포기 서류에 도장 찍어 라고요. 지은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호와 박수진 그리고 뜻밖에도 이정태의 아들 이승준까지 지은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이승준은 아버지의 만행에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 번호를 지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더 이상 괴물이 되지 않게 누나가 멈춰주세요. 라고요. 지은과 태호는 이정태가 식재료를 보관했던 비밀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그곳에서 양부모에게 투여하려던 독극물과 해독제, 그리고 20년 전 엄마의 진짜 유언장이 담긴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죽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쓴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민서에게 엄마가 없더라도 이정태라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모든 재산은 오직 너에게만 상속된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부디 정의를 되찾아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의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던 지은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태호가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지은 씨, 이제 다 끝났어요. 이 서류면 이정태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엄마가 지은 씨를 지켜주신 거예요. 라고요. 지은은 눈물을 닦고 일어나 태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형사님. 이제 제가 엄마의 이름을 되찾아줄 차례예요. 당장 법원으로 갑시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인터넷 방송과 SNS를 통해 자신의 정체와 이정태의 만행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산속에 버려진 아이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세상에 저 이 회장이라는 인간이 정말 사람이야. 어떻게 아이를 산에버려? 라고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자 이정태의 집 앞에는 취재진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정태는 커튼을 굳게 치고 집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가구들을 때려 부수었습니다. 박쥐는 이 독한 년 내 얼굴에 먹칠을 해. 최 비서 당장 변호인단 소집해. 모든 증거 조작이라고 우겨라고 바락바락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와 손을 잡았던 정계 인사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쥐구멍에서 나올 때는 같이 나왔지만 위기가 닥치자 모두 등을 돌린 것입니다. 마침내 1차 공판 당일이 밝았습니다.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지은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법정 계단을 올랐습니다. 과연 법정에서 정의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정태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칠 것인가요? 1차 공판을 앞두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태의 마지막 발악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공판 하루 전날 아침, 유난히 평화롭고 따스했습니다. 지은은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뜨며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거실에서는 김순자가 이른 아침부터 식당에 나갈 채비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지은의 방문을 살짝 열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어제 밤새 준비하느라 피곤할 텐데 좀 더 자지 그러니 라고요. 지은이 침대에서 일어나 김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 깼어요. 오늘 식당 일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요. 김순자가 지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좀 쉬렴. 오늘 단골 손님들이 고등어 구이 미리 맡겨달라고 해서 일찍 가봐야 해. 태호 씨랑 점심때나 천천히 들러라 라고 말했습니다. 김순자가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지은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정태를 법정에 세우고 엄마의 억울함을 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던 지은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철호가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은아, 큰일 났다. 지금 당장 병원 응급실로 와야겠어. 라고요. 지은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라고요. 박철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가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졌어. 아침에 웬 낯선 사람이 두고 간 식재료가 문제였나 봐. 손님들도 몇 분이나 구토하고 난리가 났다. 라고요. 지은은 앞뒤 가릴 것 없이 겉옷만 걸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이미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응급실 앞으로 달려가 박철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엄마는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철호가 벽에 머리를 기대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평소 혈압이 높았던 데다 음식에 섞인 안 좋은 성분 때문에 쇼크가 왔다더구나. 지금 중환자실로 옮긴다고 해. 라고요. 지은이 주먹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아주 위중합니다. 위 세척은 마쳤지만 몸속에 퍼진 성분이 심장에 무리를 주고 있어요.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라고요. 지은이 의사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다 할게요. 제발이요. 라고요. 의사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연세가 있으셔서 견뎌내실지 모르겠군요.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요. 의사가 떠나자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다시 진동을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자 잊을 수 없는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내일 재판 잘 준비됐니? 내가 보낸 선물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구나. 라고 이정태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 전화기를 부서질 듯 쥐며 외쳤습니다. 이정태,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요. 이정태가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내가 행복해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고. 내 엄마 목숨 지금 내 손바닥 위에 있어. 살리고 싶으면 내일 재판에 나오지 마. 라고요. 지은이 도끼 어린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꿈깨, 당신은 이미 탈주범이야. 어디 숨어 있든 반드시 찾아내서 감옥에 쳐넣어 줄 테니까. 라고요. 이정태가 나지막하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감옥,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궁금한 모양이구나. 창밖을 한번 보렴. 이라고요. 지은이 비틀거리며 병원 복도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환자복 위에 코트를 걸친 이정태가 지은을 향해 손을 흔들며 기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악마, 저 인간을 어떡하면 좋아 라고 지은이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태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은에게 달려왔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뉴스 봤습니다. 다 조작된 거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라고요. 지은이 태호를 밀어내며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호 씨, 이제 저한테 오지 마세요. 이정태가 태호 씨까지 노리고 있어요. 제발 멀리 피하세요 라고요. 태호가 지은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형사인데 누굴 피합니까? 이정태 그놈 내가 오늘 반드시 다시 잡아놓겠습니다 라고요. 태호는 이정태의 승용차를 추적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구석에서 대기하던 이정태의 수하들이 태호를 가로막았습니다. 덩치 큰 사내 셋이 태호를 에워싸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윤 형사님, 좋은 말할 때 비키시죠. 회장님이 자꾸 끼어들면 평생 휠체어 타게 해주라고 하셨거든. 이라고요. 태호가 주먹을 꽉 쥐며 사내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감히 누굴 협박해 당장 비켜 라고 외치며 사내의 가슴을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데다 사내들이 휘두르는 둔기에 태호의 다리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태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고 사내들은 비웃으며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지은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때 태호는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떻게 다리가 왜 이래요? 라고 지은이 태호의 다리를 감싸주며 오열했습니다. 태호가 고통을 참으며 지은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지은 씨, 미안해요. 내가 지켜준다고 했는데 저놈들 정말 독한 놈들이에요. 라고요. 태호는 수술실로 실려갔고 지은은 중환자실 앞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엄마는 사경을 헤매고 아버지는 식당 영업 정지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자신을 돕다가 크게 다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세상은 지은을 향해 횡령범이라며 차가운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 춥고 무서웠던 산속에 홀로 남겨졌던 공포가 지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든 것 같아. 라고 지은이 벽에 머리를 기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지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태호의 후배인 영식 순경이었습니다. 변호사님 힘내세요. 태호 선배님이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위를 살피며 지은에게 작은 쪽지와 약병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식 씨 라고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식이 낮은 목소리로 지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태호 선배님이 사고 직전에 이정태 수하를 붙잡아 알아낸 정보입니다. 이정태가 숨어있는 아지트 주소예요. 그리고 이 약은 어머님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해독 성분이 든 약입니다. 이정태가 업자를 매수해서 일부러 감췄던 거래요. 라고요. 지은이 약병을 가슴에 꼭 품으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영식이 지은의 손에 낡은 차 키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경찰차는 눈에 띄니까 제 개인 차를 쓰세요. 병원 정문은 이정태 놈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3번 기둥 뒤에 있는 차를 타고 뒷문으로 나가세요. 라고요. 지은이 영식의 손을 잡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영식 씨,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가서 반드시 끝낼게요. 라고요. 지은은 영식이 알려준 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찔렀지만 지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탄 지은은 핸들을 꽉 쥐고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눈을 보았습니다. 겁에 질려 울던 꼬마 민서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정태, 당신이 우리 가족을 건드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겠어. 라고 다짐하며 지은은 엔진 소리를 낮춘 채 서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은은 이정태가 숨어 있다는 외곽의 낡은 창고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지은은 마지막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은은 이정태를 잡고 엄마를 살릴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지은의 차는 더 빠른 속도로 황량한 교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교회의 어느 낡은 창고 앞에 지은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지은은 차 안에서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품 안의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창고 입구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험악한 인상을 쓰며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 차에서 내리자 사내 중 한 명이 다가와 지은의 몸을 거칠게 수색했습니다. 무기는 없겠지. 회장님이 기다리신다. 안으로 들어와 라고 사내가 지은의 등을 거칠게 떠밀며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창고 안쪽에는 이정태가 낡은 의자에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이정태가 지은을 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어서 와라 민서야. 아니 이제 지은이라고 불러야 하나. 20년 만에 보니까 정말 많이 컸구나 라고요. 지은이 이정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정태, 해독제 어디 있어? 당장 내놔 라고요. 이정태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독제, 그거 내가 아까 하수구에 버렸는데 내 엄마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거야 라고요. 지은이 이정태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수아들이 지은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정태가 지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이정태를 노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정태가 당황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뭐야, 누가 신고한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한 태호가 목발을 짚고 문을 박차며 들어왔습니다. 이정태, 당장 손들어. 당신을 살인 미수 및 납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정태가 지은의 목을 팔로 감싸쥐며 최후의 저항을 했습니다. 오지 마. 한 발짝이라도 오면 2년 목을 딴다. 라고요. 지은이 이정태의 팔을 이빨로 세게 깨물며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이정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자 경찰들이 달려들어 이정태를 바닥으로 제압했습니다. 태호가 이정태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정태, 넌 이제 끝이야. 살인 미수, 탈주, 협박, 증거 조작,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지라고요. 한편 영식이 가져온 해독제를 투여받은 김순자의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철호가 김순자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신이 좀 들어. 제발 눈 좀 떠봐요. 라고요. 김순자가 아주 느리게 눈을 뜨며 박철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지은은 괜찮은 거예요. 라고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철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김순자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재판 당일이 밝았습니다. 법원 청사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구경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와 함께 지은이 비장한 표정으로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박철호와 김순자가 손을 꼭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정태는 초조한 듯 연신 넥타이를 매만지며 변호사와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정하고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이정태에 대한 살인 및 아동유기 사건의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재판장이 의사봉을 3번 두드리며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정태를 매섭게 노려보며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은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20년 전의 차가운 음성과 함께 이정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명의로 된 사업체 말이야. 그거 이제 다 내 거야. 라는 녹음 속 이정태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리자 방청석 곳곳에서 경악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정태의 변호인이 벌떡 일어나 사퇴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저 녹음기는 20년이나 지난 것으로 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지은이 비웃음을 띠며 준비한 서류 뭉치를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여기 당시 주치의가 직접 작성하신 진료 기록과 엄마의 진짜 유언장이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이정태 씨의 협박 때문에 20년 동안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청석 뒤쪽에 앉아있던 노 교수가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태가 노 교수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의자를 뒤로 밀치며 외쳤습니다. 당신 죽고 싶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라고요. 재판장이 법대를 세게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피고인 정숙하세요. 한 번만 더 소란을 피우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라고요. 지은이 이정태에게 다가가 조목조목 따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정태 씨, 당신은 엄마의 약을 감추고 죽어가는 과정을 즐기듯 지켜봤죠. 그리고 그날 밤 나를 산속에 버리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정말 내가 죽을 줄 알았습니까? 라고요. 이정태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버린 게 아니야. 내가 길을 잃은 거지. 난 널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어. 라고 발뺌했습니다. 지은이 녹음기의 다음 부분을 틀었습니다. 산속에서 아이를 내팽개치며 내뱉었던 이정태의 마지막 욕설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이정태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진료 기록,
유언장의 증거 효력을 모두 인정합니다. 피고인 측의 반론은 근거가 부족하므로 기각하겠습니다. 라고요. 지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굵게 떨어졌습니다. 김순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옆에 있던 박철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우리 지은이의 억울함이 풀리고 있어요. 라고요. 박철호가 김순자의 손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하늘이 굽어 살피신 거야. 저 악마 같은 인간이 벌을 받는 날이 오다니. 라고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재판장의 입술에 집중했습니다. 피고인 이정태는 천륜을 저버린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본법정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전 재산을 몰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라고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은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정태는 넋나간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건 꿈이야. 내 재산이 어떻게 모은 건데 안 돼. 라고요.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이정태의 팔을 붙잡고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가슴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태호가 목발을 짚고 지은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 씨,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엄마와의 약속을 지켰네요. 라고요. 지은이 태호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호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요. 이정태는 도주 중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가 과거 지은을 유기했던 바로 그 산의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정태는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를 다쳐 평생 전신마비로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은은 병실에 누워 눈동자만 굴리는 이정태를 찾아갔습니다. 이정태 씨, 이제 평생 그 몸으로 당신이 저지른 죄를 곱씹으며 사세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당신에게 내리는 진짜 형벌입니다. 라고 차갑게 말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철호와 김순자가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지은을 와락 끌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지은아 고생했다. 우리 딸이 정말 큰일을 해냈어. 이제 다 잊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라고요. 박철호도 지은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은이가 고생이 참 많았다. 이제 아빠랑 엄마가 내 곁을 지켜줄게 라고요. 지은은 부모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지은을 옥죄던 복수의 사슬이 마침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악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이정태의 몰락과 지은의 승리로 연일 떠들썩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제주도의 작은 펜션 마당에서 네 사람이 모여 앉았습니다. 김순자가 갓 구운 생선 요리를 식탁에 올리며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어서 와서 밥 먹어라.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밥맛이 꿀맛이구나 라고요. 지은이 김순자 옆에 앉아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다 같이 웃으면서
밥 먹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라고요. 박철호가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며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우리 딸 덕분에 이 늙은이들도 호강하는구나. 제주도 바다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라고요. 태호가 박철호에게 음료를 따라드리며 싹싹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여행은 제가 쏘는 거니까 마음껏 드세요. 지은 씨가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라고요. 김순자가 태호를 기특한 눈으로 바라보며 반찬을 얹어 주었습니다. 태호 씨도 정말 고마워요. 우리 지은이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줘서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라고요. 태호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지은 씨가 워낙 강단이 있어서 제가 오히려 배운 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지은 씨 옆에 딱 붙어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요. 지은은 세 사람의 정다운 대화를 들으며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지은을 괴롭히던 산속의 환청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바다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편안하게 쉬셔도 돼요. 저 사람들도 제가 다 지켜줄게요. 라고요. 여행에서 돌아온 지은은 본격적으로 회사를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이름을 엄마의 이름인 해솔을 따서 해솔문화재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정태에게 피해를 입었던 주주들과 직원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정당한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지은의 공정하고 따뜻한 경영 방식에 세상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박철호와 김순자는 다시 문을 연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떡을 돌리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우리 딸이 재단 이사장이 됐어요. 이름도 우리 지은이 엄마 이름으로 바꿨다니까요. 라고 김순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지은 변호사가 효녀 중에 효녀예요. 복 받을 거예요. 라고 이웃들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태호와의 관계도 깊어져 두 사람은 소박한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딸이자 존경받는 법조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어느 날 지은은 태호와 함께 20년 전 자신이 버려졌던 그 산을 찾았습니다. 과거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험준한 산세가 이제는 시원한 바람을 품은 쉼터처럼 느껴졌습니다. 태호가 어린 묘목 한 그루와 삽을 들고 지은의 옆에 섰습니다. 지은 씨, 여기가 내가 처음 당신을 본 그 근처인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 주변을 둘러보며 가슴 깊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맞아. 그때는 정말 춥고 무서웠는데 지금 보니까 산이 참 따뜻하네. 태호 씨, 여기에 이 나무를 심고 싶어. 라고요. 태호가 흙을 파내며 지은의 묘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자리는 아픈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곳이 될 거야. 내가 매년 같이 와서 물 줄게. 라고요. 지은이 나무 뿌리에 흙을 덮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이 나무가 자라서 큰 숲이 되면 좋겠어.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숲 말이야. 라고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 지는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가 주머니에서 정교하게 깎아 만든 나무 반지를 꺼내 지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지은 씨, 비싼 보석은 아니지만
내가 직접 깎았어. 평생 내 곁에서 이 나무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태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반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태호 씨, 정말 예뻐.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우리 평생 같이 행복하자. 라고 태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지은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인권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이정태에게 버려졌던 그 산은 지은의 기부로 희망의 숲 공원이 되었습니다.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너무 멀리 가지 마. 아빠랑 같이 가야지. 라고 지은이 어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는 경찰서장이 된 태호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아들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 우리 민준이 발이 정말 빠르네. 엄마 닮아서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하는구나. 라고 태호가 웃었습니다. 민준이가 태호의 품에서 버둥거리며 지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저기 나무에 새가 있어요. 저번에 심은 나무가 정말 커졌어요. 라고요. 지은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이 숲은 엄마한테 아주 소중한 곳이란다. 내가 자라는 것처럼 이 나무들도 매일매일 자라고 있단다. 아고요. 공원 벤치에는 백발이 된 박철호와 김순자가 나란히 앉아 손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박철호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세월이 참 빠르죠. 우리 지은이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라고요. 박철호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은이가 고생한 만큼 하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저 숲 좀 봐요. 정말 아름답지 않아? 라고요. 지은은 가방에서 법전을 꺼내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 법전 갈피에는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린 민서와 엄마가 활짝 웃고 있는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지은이 사진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지은의 인생은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휘둘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나누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지은은 법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바람을 타고 지은의 뺨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사랑은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지은의 환한 미소 위로 희망의 숲에 푸른 잎들이 눈부시게 반짝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은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산속에 홀로 남겨졌던 어린 민서가 시련을 딛고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어 돌아온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돈과 욕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족을 저버린 이정태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여러분도 저처럼 가슴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피가 섞여야만 진짜 가족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은을 가슴으로 품어준 양부모님의 헌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인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합니다. 지은이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매일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따뜻한 밥 한 끼와 우리 딸 고생했다라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억울하고 힘든 날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정의는 결국 승리하고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는 믿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은이 가꾼 희망의 숲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바람이 불어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